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정권 교체 후 첫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고 5인의 최고위원 역시 이른바 친윤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이 대선을 치른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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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전당대회 결과 모두의 관심이었는데 먼저 두 분께서는 이 결과를 좀 예상하셨는지 먼저 짧게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결선에서 가서 당대표가 될지 아니면 결선 가기 전에 지금 이번 1차에서 과반을 할지는 예. 사실 예측을 잘 못했어요. 5대5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 구도가 있어요. 이게 4명의 후보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하고 김기현 후보가 약간 이제 동일한 그 유권자를 갈라먹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가 동일한 유권자를 갈라먹는 4인 경선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과연 5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원들 성분이에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는 30만 명 정도였거든요, 당원이. 근데 그게 그 사이에 50만이 더 추가돼서 83만 명으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50만의 당원들의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김기현 후보가 전국 규모의 당내 경선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름으로 실제로 득표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거에 대한 또 사람들이 좀 미지수가 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결선 없이 52%의 당심이 김 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지요? 지금 그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경선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당원들은 사실은 모두가 네. 대통령께서 미는 후보가 김기현 대표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과거에도 이제 그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몰표로 지금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일어났던 많은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결국 그 국민의힘은 DNA가 대통령당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뭉쳐나가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정치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그게 과거에도 그 국민의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번에 네. DNA에서도 발현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지도만 약했지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과거에도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그 모범적인 의원이라고 할까? 그런 국회의원 생활을 또 했던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발견이 되는 거죠. 김기현 후보에 대한 스토리들이 재발견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전 행정관님께서는 국민의힘 뭐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사실 친윤계에서 다 승리했다, 압승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 쭉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1차에 당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당선이 됐을 때 네. 만약 1차에서 당선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책임 당원 중에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1차에서 50%가 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위 통치행위나 또는 당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론조사였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가 소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한 43에서 47%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책임 당원들 같은 경우는 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55% 정도의 투표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바람이 중심이 아니라 조직이 최대 동원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김기현 후보의 조직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력 플러스 바람이라는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50%가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대 문제는 50%가 넘지 않았을 때
결선까지 갔을 때에 대한 책임 당원들의 우려가 매우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총력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50%가 넘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다 아까 조직적인 게 다 뭉쳤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다 조직적으로 뭉칠 수 있었던 그 이유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의 행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과 대립각,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 내부에 분란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왔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원들이 봤을 때도 당이 이대로 가면 되겠어라고 하는 나름대로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정상적인 체제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책임 당원들의 공감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낙선한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23% 득표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번 경선에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정치 행보를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24%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선전했다. 예. 아니면 이 정도는 기대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주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할 정도의 최소한의 교두보는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그런 이제 행보, 캠페인에서 나타난 행보는 약간 갈짓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 문제 좀 많이 해소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은 우리 당의 정치인이다. 당원들이 이렇게 안착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순히 뭐 국회의원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노리시잖아요. 네네. 대통령 후보는 당원과의 일체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안철수 후보는 우리 당의 후보야 이런 일체감이 느껴져야만 이제 그 나중에 네. 대통령 경선 단계에서도 득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당원 그 성분 이런 지도를 보면 정통 보수층이 과반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쪽을 소구해가지고 본인의 다음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될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아직은 멍하실 거예요. 멍하신데 네. 대통령당에서 한 번도 정치인 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대통령이 있고 예. 거기에서 다음을 후계를 노리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는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예.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뭐 입지를 축소당한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입지를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에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인수위원장까지 했었던 안철수 의원 대통령과의 관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전 행정관께 여쭤볼게요. 네. 15%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얘기한 게 자신의 당원들에 대한 표가 15%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딱 그만큼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위 청년 정치인에서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과 천하람은 소위 국민의힘 미래의 보수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야라고 하는 느낌들은 충분히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소위 천하람 이준석의 정치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될 방향에 플러스 요인이 될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는 계속했다고 봐요.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나 그 답이 책임당원 뭐라고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근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제 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기현 당대표든 아니면 주류 세력이든 예. 소위 이준석과 천하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4월 달, 5월 달 예. 또는 올해 12월, 1월, 내년 1월에 큰 고비가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4, 5월 달에 선거법 개정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거법 개정 문제가 있었을 때 선거법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어떤 새로운 지점들을 만들어준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됐을 때 예, 예. 소위 이준석과 천하람 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1차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2월, 1월 달에 아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상황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공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작을 해서 공천을 안 줬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을 수긍할 것인가 예.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딴 살림을 차릴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실제적으로는 이준석과 천하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실험이 오히려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원들은 이준석계라고 불렸던 후보들 청하, 용인 모두 뭐 입성에는 실패를 하게 이제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 글쎄요, 뭐 앞으로 좀 당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그 대통령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스펙트럼은 뭐 없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발생한 그런 이제 그 득표율을 보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천하 용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허나 김용태는 9%, 그리고 천하람 14%, 그리고 이기인이 18%였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18%의 이기인이라는 사람을 사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경기도 의원인데. 네. 그리고 모르고 이기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기인이 이준석 개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가장 높은 득표를 했죠. 그리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이준석 계라는 건 알지만 네. 생각보다 이 지도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투샷이 찍히는 그런 이준석과 투샷이 찍히는 사진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14%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용태 허은하거든요. 이분은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투샷도 지키고 끊임없이 이제 그 어떤 당무에 대해서 이슈를 생산해냈는데 네. 그분들이 9%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비주류, 그러니까 반윤이라는 세력도 존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준석하고 먼 쪽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득표가 낮아요. 그러면 그 비주류 내에서도 어떤 이제 이합 집산이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주류 내에서도 이제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 네. 비주류 내에서도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준석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원들한테 어필이 안 되고 더 득표가 낮아진다라는 게 수치로 지금 증명이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구심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자기 말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천하람이 이번에 인지도를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그 천하람하고 우리 같이 잘하고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네.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천하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너가 이끄는 네 마리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분화가 일어날 것 같고 앞으로 그 분화의 과정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극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거다, 부정선거 이런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레 토론회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줄곧 주장했었던 건 김기현 이제 대표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좀 주장을 했었고, 당에서 어떤 역할 황교안 전 대표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21대 총선의 실패와 그 실패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당무를 이끌어 나갈 때 내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본인이 이번 전대에 나와서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복귀를 안 합니다. 복귀를 안 하는 이유가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좋아서 반성할 게 없고, 결과가 나쁘면 반성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허점,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잘못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그 뼈와 살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그 다음으로 전개가 안 되고 그냥 그 계속 그런저러한 정치인으로 계속 되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일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뼈를 깎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승전결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반성의 실체가 뭐다라는 걸 밝히고 그것이 다시 이제 이래야 된다. 우리 당은 저래야 된다. 내가 경험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게 본인의 생각이 완전히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과 성찰이 녹아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어찌 보면 비전 제시가 있었다 그러면 4등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 근데 지금 그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가 저번에도 이제 대통령 경선에도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전대에서도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또 그걸 못하고 4등으로 가셨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21대 총선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자기의 자산화로 만들지 않으면 다음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당선 후 첫 일성으로 연포탕을 외치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저희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대야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서로 공조와 협력을 잘 이루면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에 즉각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 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하나된 우리 국민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법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발 그 이재명 방탄하는 데 신경 쓰느라고 상대당 흠집내는데 그렇게 골몰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요. 다리 사욕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 경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제 봉합해서 당내 갈등을 잘 해결하겠다라는 뜻을 보였는데 일단 이 뜻을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인물들을 이제 함께 하게 될지 면면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여러 가지 함합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많은 고민들이 좀 있겠는데요. 아마 친윤계는 아니냐 1차가 그 부분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는 친윤에서 사무총장을 뽑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게 당원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에서 뽑는다 안 뽑는다 이거는 지금 크게 쟁점이 안 되고 일부러 그걸 가지고 비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탕평을 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부분인데 친윤이든 비윤이든 모든 현역 의원이 지역구가 전부 강세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누구를 사무총장을 뽑든 네. 그 사무총장은 이제 영남 세력,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온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총선을 준비할 때 그러면 접전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을 바라보는 감성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거 전략이 일단 달라져요. 그러니까 강세 지역에서는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날 지지할 사람을 가가지고 선거 출구로 나와라. 그렇게 투표소로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전략이거든요. 아마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큰절하고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탑골에서. 근데 그게 영남식 선거예요. 가가지고 읍수하고 제발 부탁한다고 이렇게 사정하고 하는 게 영남식 선거 전략이고 서울 수도권의 선거 전략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왜 뽑아야 돼? 이걸 유권자가 물어보는데 답을 줘야 돼요. 이래서 저를 뽑아달라. 이래서 저를 뽑아달라. 이런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달라고 하는 분한테 큰절을 하면 그게 답이냐? 큰절은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 감수성이 필요한데 지금 총선을 대비하는 어떤 사무총장이 핵심적으로는 이제 사실 총선 지휘를 하거든요. 그렇죠. 총선 지휘를 하고 거기에 좀 보강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그런 서울 수도권의 감성, 서울 수도권 유권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답변을 하고 문제의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보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선거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철수, 이양수, 장제은 의원 사무총장으로 거론이 되고 비서실장은 구자근 의원 이렇게 내정이 된 상황인데 인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연포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대 포용, 탕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인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부의 합의 지점이 아니고요. 국민이 느끼는 지점이에요. 아, 이런 당직 인선을 한 걸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연포탕과 같은 당이 되겠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인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김기현 당대표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이던 후보일 때 윤심을 대변하는 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뛰어나서 김기현 후보가 미래 비전을 보여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틀.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그림자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좀 아주 큰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기현 후보의 문제, 당대표의 문제는 과거에 맨 처음에 5% 미만의 후보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소위 김상연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의 윤심이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력 승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력 승리가 아니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리더십이겠죠. 본인이 얘기했던 만큼 얼마만큼 연포탕이라고 하는 자기의 구체적인 대국민 어떤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기현식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를 대리 대표다, 바지 대표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지속적인 전대 개입으로 김기현 후보의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로써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예,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바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안호영 대변인이 좀 세게 경청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투트랙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는 협력하겠다. 김기현 당대표와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게 되면 좀 과거의 전당대회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일정을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 100% 당원으로 바꿔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윤핵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상황은 거의 김기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통령실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야 타당이 하는 일이니까 타당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대통령실이 훼손하는 건 정당이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묵과하게 되면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정당 문제에 개입해 들어와서 정당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런 우려들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소위 왜 야당이 비판하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았고 이미 선거 막판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녹취록 자체가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후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겠느냐도 관심인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이재명 대표와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겠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좀 행동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 경험이 또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민주당하고 협상도 오래 해보셨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4명의 후보군보다는 가장 이제 그 민주당하고 협치나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민주당과 대화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신 건데 네. 민주당 사정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 아하. 사정이 계속 예. 이제 그 단일 대우를 유지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좋은 이야기 할 정도의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지금 친명 비명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저기는 아니 저 옆집을 보니까 저 집은 저 집이 오히려 단일 대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당이 일체감을 가지는 단일 대우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 이슈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에도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총선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엄석대 비유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출당 후 그러니까 탈당 후 창당 선언문 같이 들리기도 했을 정도로 그게 어떤 사후적인 복선을 까는 게 아닐까다고 여겨졌는데 지금 이렇게 과반수로 1차로 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면 그 정계 개편의 원심력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 대신 민주당은 아직도 그 내용 속에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계 개편이란 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지만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당 내부에서 성가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펀치는 아니더라도 잽이 계속 날라드는 형태. 이 잽을 이제 방어해야 되는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 일종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낸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들이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했잖아요. 간단한 메시지만 내놓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어떤 좀 많은 정치적인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는데 어제 좀 주목해서 보셨던 메시지 있습니까? 그 너무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뭐지 그 당의 위기를 정치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세력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네네. 그런 이제 워딩이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인데 누구나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해석자들의 의견은 분분할 거지만 저는 그 내부 총재라는 사람들한테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아직 결과 발표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거는 굉장히 센 의지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 일단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워딩 자체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대통령의 워딩이란 게 추상적이고 뭐 약간 당연히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그 안에 큰 뼈가 있어가지고 이 말을 꼭 들어야 되고 바로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만한 그 너한테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려와야 돼요. 아무리 우회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우회적으로 말해도 이 말 들었으면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예.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메시지를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저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이요? 대통령의 발언, 전당대회 발언을 보면서 네. 앞으로 순탄치 않겠다 길이. 저는 그 어퍼컷이 승리 어퍼컷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와 당의 위기에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에게 날리는 어퍼컷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때리는 것처럼요. 원래 전당대회에 오시면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들에서 덕담을 하는 게 원래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와서 어퍼컷을 하시길래 자 전당대회 잘합시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 근데 나라의 위기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뭐 지명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의 위기라고 얘기하면 이준석 뭐 이런 어떤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좀 그렇다면 전당대회에서 싸워야 될 적을 호명하고 명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안보 환경 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뭘 하냐면 국민적인 협치와 단합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용의 정치를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누가 적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적인 사람이 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갈 길이 쉽지 않겠다. 여야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원 의원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인원들로 완성이 됐습니다. 당원 100%로 만들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총선이고 당내 정치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견제할 목소리가 없지 않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친윤이라고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의 최정점이 어제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달이 차면 기울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면 또 그 안에서는 또 자기 나름의 입지가 있고 노선이 있고 계산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 분화되거든요. 어차피 이 안에서는. 예. 그래서 꼭 이제 뭐 비주류 이준석계가 없으면 그런 분화가 안 일어나고 다양한 목소리가 없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미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달이 찼기 때문에 달이 차서 달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분화는 일어나고 그게 역대 정치에서 항상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 유승민 다 옛날 핵심 친박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틈에는 와가지고 비주류고 뭐 개혁 보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주류의 핵심이었다니까요. 그게 분화가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그 하나의 세력이 마치 그 단일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선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고요. 자, 우리 국민들은 국정평가에 대해서 어떤 이제 또 답을 내렸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못한다. 라는 것이 55.9%,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40.4%입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좀 추세를 가지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것이 이제 잘한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좀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일단 두 분께서는 지난 1년의 어떤 윤 정부에 대한 평가와 이 국정조사 국정평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10개월 되셨는데요. 취임한 이후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뭐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55%에서 65% 정도의 고정적인 소위 비판적인 여론이 분명히 있다. 이 여론이 가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 또는 정책들의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낮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왜 55%에서 65%가 거의 지금 한 10개월 정도 박스권 안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위 30% 초반에서 40% 초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마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내년 4월에 있을 겁니다. 내년 4월 선거에서, 총선, 예. 네,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전 제가 볼 때 그게부터 내 힘들어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적어도 55%에서 65% 정도의 부정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이건 전제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국민들이 그런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 이제는 좀 10개월 되셨으니까 네. 전 정부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야당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본인의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반대하면 예를 들면 강제징용 같은 문제입니다. 독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또 다른 이제 그래프에서는 남은 임기를 잘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52.6%였거든요. 지금의 어떤 지난 1년간의 모습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는지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제일 좋은 지지율이 몇 프로일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 문재인 정부는 임기 기간 내내 50% 이상이었어요. 막판에 40몇 프로로 끝냈지만 그런데 5년만 하고 정권 교체 당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왜 정권 교체를 당했을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보수 진영의 가장 그 이상적인 지지율을 45% 정도로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아무리 대통령이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통령을 둘러싼 제 세력들이 오만해지고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보는 위선이 있고 보수는 탐욕이 있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가 위선이 또 있고 탐욕도 있다 보니까 5년 만에 교체됐지만 보수도 그런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그 탐욕에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가 결정적일 때 그냥 꽝 하고 폭탄 터지듯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45%를 가장 이상적인 지지율로 보고, 그런데 지금 45%까지 되는 건 아직은 보이진 않지만 40%대 초반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개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소신대로. 개혁이 왜 어렵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어려운 거예요. 다 모두가 원하는 게 개혁이면 개혁을 하는 게 쉽겠죠. 근데 막상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 붙잡아 놓고는 너 이렇게 저렇게 네가 하던 거 그전에 하던 거 너 계속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싫은 소리 하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런 개혁을 이제 지지율 45%를 이상적인 지지율의 선이라고 만약 보신다면 훨씬 더 그 소신과 개혁을 풀어나가는 어떤 이정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에 3.1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강제징용 해법. 그러면 그 해법도 40%가 넘어가면 저는 충분히 그런 소신에 따른 해법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 사회 각계각층의 개혁의 어젠다를 설정하면서 45% 정도를 이상적인 지지율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게 나갈 때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때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민생과 경제가 소홀하다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이번 4월 내년 4월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연 경제 혁신 원 변호사가 말하는 그 혁신이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혁신을 하시려면 대화를 하셔야 돼요. 3대 개혁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대 개혁을 하려면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그거 갖다 보좌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를 설득하려면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소위 당대표를 취임한 지 8개월 동안 야당 당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협치가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이 왜 어렵냐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서로가 요구하는 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그것들을 절충해내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당대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의 위기를, 당의 위기를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협치하지 말자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려서 6% 시대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블룸버그 얘기에 의하면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민생 경제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위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생 문제 관련해서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김기현 체제가 민생 문제를 위해서 야당 당대표 민주당과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는 시그널로부터 혁신은 시작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요구하는 일방적인 독주 방식으로 혁신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